한 가지 이제 피핀을 읽을 때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피핀은 이제 헤겔의 모든 철학적 체계가 자기의식의 구조 위에서 세워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 자기의식이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식의 구조라는 건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딱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경험을 할 때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냐면은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할 때 내가 내리고 있는 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내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의 판단 속에는 암묵적으로 내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자기의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규범과 조건이라는 거는 그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입법하는 그런 규범과 조건이기 때문에 헤겔은 이런 이성의 자기 입법,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어떤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논의들을 쌓아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헤겔의 피핀의 대표적인 저서의 제목, 이게 헤겔의 관념론이잖아요. 이 부제가 이제 자기의식의 만족이거든요. The satisfaction of self-consciousness니까 자기의식의 만족인데 자기의식에 대한 논의로 이제 이런 걸 피핀은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우리 세미나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피핀은 비형이상학적 헤겔을 사조를 만든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이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피핀 본인은 비형이상학적 헤겔 혹은 반형이상학적 헤겔이라는 이 용어가 좀 자기 입장에 대한 오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올 텐데 어쨌든 근데 피핀은 영어권에서 헤겔 새롭게 읽는 헤겔을 어떻게 하면 칸트랑 연관지어서 칸트 이후의 철학자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사람이고, 그런 피핀의 작업 때문에 이후에 분석 철학에서 헤겔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되게 되었고, 그래서 폴 레딘 같은 경우에는 피핀의 헤겔 해석을 어떻게 그 평가를 하냐면은 피핀은 그 헤겔이란 철학자를 분석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도 평가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가져온 또 다른 논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피핀의 헤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접근 가능한 철학자로서의 로버트 피핀의 헤겔이라는 요 논문도 이제 레딩이 쓸 정도였는데, 그리고 레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피핀의 헤겔 해석을 뭐 게임 체인징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헤겔 연구의 게임을 다 바꿔놨다. 게임 체인징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피핀의 그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 철학자들이 헤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헤겔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걸 우리는 비형이상학적 헤겔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용어가 얼마나 피핀한테 적절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로버트 피핀은 누구인가? 피핀 이거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피핀 소개에서 가져온 건데, 피핀은 이제 에블린 스테판슨 네프 이제 교수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마 사전적으로는 공로 교수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특훈 교수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교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어떤 기여도가 크고 어떤 학문적인 공로가 있는 그런 교수들한테 이제 주는 이 직책이래요. 근데 공로 교수고, 요런데 이제 그 사회사상위원회라던가 이제 철학과라던가 이제 컬리지 여기 속해 있고, 시카고 대학교 여기 있는 이런 세 기관들에 속해 있고, 그리고 피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독일 관념론이나 그 후기 독일 철학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썼고, 그래서 요런 저서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저서는 이제 이게 피핀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하죠. 헤겔의 관념론. 그리고 자기의식의 그 만족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헤겔의 관념론. 요 책이 나온 다음에 모든 연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피핀 같은 경우에는 헤겔이나 동질관념뿐만 아니라 이런 뭐 정치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의식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념 변화의 본성에 대한 논의라던가 아니면 자유의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문학과 철학 사이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헨리 제임스에 대한 이런 책도 쓰고, 뭐 그리고 니체에 관련된 책도 썼더라고요. 니체에 대한 책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연구원이고 뭐 이런 상도 받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대단한 철학자고, 이쪽 분야에서는 진짜 그 영미권 해결 연구에서는 최고의 학자라고 볼 수 있고, 피핀이 지금 그 73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71인데 PP는 2살 많은 거죠.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철학자예요. 브랜덤도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피핀 진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핀이 최근에 낸 책 중에서도 그 헤겔스 림 오브 섀도우스라고 해가지고 헤겔 논리의 학을 이제 자기가 독해한 책이 있는데 그게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피핀의 요 책하고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주목해봐야 될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아야겠다고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칸트랑 헤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피핀의 헤겔 해석은 포스트 칸티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철학자들이 헤겔을 칸트 이전적 인물로서, 그러니까 칸트가 구분해 놓은 현상계와 예지계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고 그냥 칸트 이전의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철학자로 헤겔을 독해를 했다면, 피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헤겔이 칸트의 통찰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더 급진화시켰으면 급진화시켰지 절대로 여기서부터 후퇴하거나 다시 퇴보하진 않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인물인데, 근데 문제는 피핀은 자기한테 이런 그 명칭이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넌이라든지 엔타이 메타피지컬 리딩이라는 명칭이 붙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게 좀 오도적일 수 있다라고 자기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피핀한테는 이제 헤겔 관념론에 대한 칸트적 해석, 그리고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에 대한 비형이상학적, 반형이상학적 독해라는 요런 명칭이 붙죠. 그러면 헤겔이 칸트에 어떤 통찰들을 가져왔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발성에 대한 통찰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자기의식에 대한 통찰인데,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어요. 같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거라서 핵심은 자기의식이라는 거다. 그리고 자기의식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발성은 뭐냐? 이게 그런 거죠. 저번 시간에 맥도웰 하면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절대로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만들어낸 규범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자발성에 대한 통찰이죠. 그래서 사유가 단순히 수용성이 아니라 자발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규범과 조건과 어떤 범주와 이런 개념들에 따라서 세계를 경험하더라. 이게 자발성에 대한 통찰이고, 근데 헤겔은 여기서부터 이제 칸트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급진성과 함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논의를 전개한다는 게 피핀의 주장이고, 그리고 요 논의는 이거랑 또 연관되어 있죠. 이성은 오직 그 자기 자신만을 다룬다. 이성은 오직 자기 자신에만 전념한다. 요런 생각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칸트 주장이거든요. 근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이성이 외부 대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외의 다른 대상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범주와 규범과 개념에 따라 가지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사유한다는 요 함의가 어떤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를 피핀이 다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자기의식 개념이에요. 자기의식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통각이라고도 하고 자기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시간에도 다뤘지만 칸트한테서 통각 개념은 우리의 개별적인 그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 지성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거를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의 모든 판단들,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항상 나는 생각한다가 따라 붙는다. 칸트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책을 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사실 이런 거란 거죠. 나는 내가 책을 본다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내가 책을 본다는 것을 의식한다. 이런 구조가 항상 따라 붙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게 헤겔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유가 자기의식적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구조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경험에 따라 붙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헤겔의 논의 주제이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상은 아니지만 자기 관계적 관계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판단들을 내릴 때 내가 전제하고 있는 암묵적인 규범과 조건에 따라서 이 판단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뭔가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주어져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요 것들이, 요 활동이 항상 내 모든 판단들에 수반되고 있고, 그때 나의 자기의식이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주체화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대상은 아니지만, 항상 내 판단에서 정말 주체화되고 있는 건 내가 책을 보고 있다라는 요 사실이지만, 내가 책을 보고 있다라는 이 판단, 이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건과 그 규범들을 암묵적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활동, 나의 자기의식이라는 그 조건이라는 게 언제나 나의 모든 경험과 판단에 따라 붙는다라는 게 해겔의 주장이고, 해겔은 그걸 이제 칸트한테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활동은 통각이라는 요건을 전제한다. 통각이 그거잖아.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기의식의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전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주장하는 활동을 할 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이게 칸트의 통찰이고 해겔이 더 끝까지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 통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브랜덤한테서 봤던 내용인데, 이 괄호 안에 부분이 그런 건데, 내가 뭔가에 대해서 찬동을 할 때 나는 특정한 하나에만 찬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주는,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거에도 찬동을 하게 되고, 그 이유를 제공하는 찬동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과 뭐라고 해야 될까,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찬동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을 더 큰 총체적인 판단의 그물망에 통합시키는 그런 찬동도 내가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 내가 하여튼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런 내 판단이 맺고 있는 다른 연관관계들을 다 내가 함께 알면서, 그러면서 특정한 판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들, 규범적 질서와 전체 판단의 체계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은 이렇게 조건지어져 있는 판단이고, 조건지어져 있는 지식인데, 이 판단이 무조건적인, 무제약적인, 더 큰 어떤 그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는 항상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자기의식 개념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해겔이 칸트적이라고 피핀이 주장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해겔은 칸트적이다. 어떤 의미냐? 하나는 반경험주의자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각 자료 같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자발성의 능력이라는 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규범을 정립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나는 항상 그걸 의식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내 판단과 경험에서 항상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겔은 그런 단순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경험주의의 논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성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이성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바로 진정한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나의 자기의식이라는 게 항상 모든 판단들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겔이 강조하는 게, 이런 자기의식의 구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성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한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낼 때 항상 이성이 자기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자기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판단들을 내리고 있고, 이 규범과 조건들은 이성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자기 규정 그리고 자기 권위 부여라는 활동이 항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판단 속에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피핀 같은 경우는 해겔을 칸트적인 철학자라고, 칸트의 아이디어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철학자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칸트가 주관적 관념론에 빠지지 않았냐. 칸트가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해버렸는데, 해겔을 칸트적으로 독해하게 되면 넌 해겔도 일종의 주관적 관념론으로 독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피핀에 대해서. 근데 피핀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해된 칸트의 관념론은 주관적 관념론이나 현상주의가 아니다. 적절하게 이해된 칸트의 관념론은 우리가 사물 자체를 알 수 없고 오직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 찬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맥도웰의 논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도웰이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칸트의 아이디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 뭐냐? 그게 바로 경험에 언제나 개념적 능력이 발현되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의 공간 안에서 경험을 수행하는 거고, 개념의 공간 안에서 대상들과 만나는 것이지, 개념의 공간 바깥에서 주어지는 촉발 자체가 경험인 게 아니다. 요걸 이제 맥도웰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칸트적인 통찰을 받아들이고 그런 칸트적인 통찰들을 계속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사실 칸트한테서는 사물 자체라는 게 상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개념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실제인 것이고 사물 자체인 것이고 현실인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인 것이지, 그 뒤편에 다른 초감성적인 세계, 물 자체가 남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적절하게 이해된 칸트의 관념론은 주관적 관념론이나 현상주의가 아닌데, 문제는 칸트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통찰들, 성취들을 좀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해겔은 이걸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핀을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칸트와의 어떠한 화해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주관적 관념론을 의미한다. 그 칸트를, 네가 칸트적으로 해겔을 읽으려고 하게 되면은 해겔이 주관적 관념론에 빠지게 되고, 해겔이 현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해겔이 사물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피핀이 보기에는 아니다. 그런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이분법에 근거한 오독이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맥도웰 논의 구도에서는 이런 거였죠. 정합론과 소유의 신화, 그리고 수용성과 자발성이라는 걸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이분법의 구도를 그 철학자들이 많이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구도에 따라서 칸트를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피핀이 보기에는 그 구도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구도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은 칸트도 사실은 주관적 관념론에 빠질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런 칸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그걸 훨씬 더 급진화한 해겔도 그런 주관적 관념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핀을 비판하는 거죠. 여전히 해겔한테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피핀의 그 비형이상학적 해결이 자칫 주관적 관념론에 빠지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피핀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아니다. 내 입장이 주관적 관념론에 빠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결 같은 이런 새로운 그 형이상학적 사상가로 해결을 독해하려는 요 시도가 자칫 이제 해겔의 사유 안에 있는 칸트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비판자들, 피핀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제 해겔을 형이상학적 사상가로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핀으로부터 더 나아간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겔이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거죠. 이제 그 형이상학적 해겔, 비형이상학적 해겔,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겔 하면서 그때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피핀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시도에서 그 칸트의 역할, 해겔 사유 안에 있는 칸트의 역할이 무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겔한테서 칸트는 옳았다. 해겔한테서 칸트는 전통적인 그런 독단주의적 형이상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상가였고 올바른 철학자였고, 해겔은 이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형이상학적, 수정된 형이상학적 해겔을 주장하는 요 사람들이 과연 칸트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피핀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하고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은 독단주의적 형이상학에는 적용되는 게 맞다. 그래서 독단주의적 형이상학, 초감성적인 세계를 상정하려는 그런 형이상학은 칸트적 사유에 의해서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정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과연 그런 독단적인 형이상학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피핀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초감성적인 존재자들을 탐구하는 그런 형이상학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자연세계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형이상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이상학은 칸트의 비판에서 면제되어 있고, 이런 형이상학은 해겔과 결합될 수 있고, 실제로 해겔이 그 새롭게 형이상학을 진행하려고 할 때 참고하는 그런 입장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초감성적 존재자가 아니라 일상적 자연세계 이해 가능성을 다룬다. 그래서 칸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해겔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새롭게 자기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을 구출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겔한테서 나오는 이 절대적인 것들, 그 앱솔루트라는 요 말들이 뭘 의미하냐? 당연히 이제 칸트가 비판했던 그런 초감성적인 어떤 사물들, 아니면 어떤 초감성적인 실체들은 아닌 거죠. 당연히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 하나님 이런 게 아닌 거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적인 어떤 그 지성적 구조,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 구조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고,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나온 게 이제 그 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가상이고 이 뒤편에는 지성적인 어떤 신플라톤주의적 구조가 있다. 요런 게 이제 해겔이 말하는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해겔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피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현상계와 예지계의 통일인 거죠.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세계가 진짜 실제 세계라는 그 자각이 바로 절대적인 지식, 절대지인데, 그걸 이제 해겔은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초감성적 대상 같은 걸 상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실체, 그리스도교 신이나 신플라톤주의적인 어떤 지성적 구조를, 이런 걸 해겔이 절대적인 거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신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해겔은 그런 거죠. 해겔은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초감성적 세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신연사학 맨 마지막에 이제 종교장에 나오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은 경험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사회적 실천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그 삶에서 어떤 그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해겔이 얘기하는 신은 또 되게 특이한 신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인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겔이 말하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이해할 때 상정하고 있는 범주적인 구조라는 게 있고, 어떤 사유의 형식이라는 게 있다. 그런 사유의 형식과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절대지가 말하고 있는, 절대지에서 해겔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저 초감성적 세계에 대한 뭔가를 상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의 범주적 구조에 대한 탐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의 탐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의 탐구인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쉽게 이해하자면 저번 시간에 했던 맥도웰의 논량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피핀이 맥도웰을 인용하거든요. 맥도웰의 그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이라는 그 용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의 영역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나는 사유의 영역 안에서 이 책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책은 사각형이고 네모나고 그다음에 맨들맨들하고 하얀색이고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제하고 있는 그 범주적인 구조들, 그런 개념들에 대한 탐구가 실제 대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탐구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해겔이 보여주고 싶어한 거고, 이게 바로 해겔이 논리의 학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겔이 이론 철학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겔한테서는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분리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사유를 할 때 전제하고 있는 범주적 구조에 대한 탐구, 개념에 대한 탐구, 어떤 형식에 대한 탐구가 실제 대상에 대한 탐구다.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책은 네모나고 하얗고 맨질맨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 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실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유할 때 전제하고 있는 어떤 판단의 구조들에 대한 탐구가 실제 그 대상이 존재하는 방식, 대상의 어떤 그 대상의 양태에 대한 탐구와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좀 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은 순수 사유의 학인 동시에 그 자체가 형이상학이다. 그래서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판단의 형식을 탐구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파란 부분인데, 우리의 판단의 형식, 내가 사유할 때 어떤 구조들을 전제하고 어떤 개념들을 전제하고 어떤 범주들을 전제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그 자체로 실제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존재 방식에 대한 탐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 바로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개념의 능력 속에서 대상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질서와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경험한다는 걸, 이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런 규범과 질서와 조건들을 전제하고서 바라보게 되는 그 대상이 실제인 것이고, 그 실제 뒤편에는 아무런 초감성적 세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대상을 경험할 때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개념과 질서에 대한 요 탐구와 실제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가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도 나온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맥도웰적인 그 개념의 무속박성에 대한 이 주장이 바로 해겔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주관적 능력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내가 사고하고 있는 방식 바깥에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바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해겔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 방식을 새롭게
근대적인 방식으로 구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과 칸트의 자기의식에 대한 통찰이 결합된 게 바로 헤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거든요. 수동지성, 맞아. 수동지성인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동지성을 받아들였지만, 수동지성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뭔가를 있는 그대로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헤겔이 보기엔 수동지성에 대한 생각은 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칸트의 그 지성의 자발성에 대한 강조들, 그리고 자기의식에 대한 강조들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결합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유 방식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분리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헤겔의 철학이다. 이론 철학에서 핵심적인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피핀이 헤겔 논리학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논의들을 간단하게 가져오거든요. 헤겔 논리학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존재론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존재라는 게 있고 무라는 게 있는데, 순수한 존재는 무랑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순수한 존재랑 무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부터 생성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도출된다.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피핀이 보기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여하튼 어떤 것. 그러니까 아무런 규정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존재 자체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아무런 규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그런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으로부터 이런 거죠. 이제 우리한테서 생각되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뭐냐?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그때의 그 존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로 귀결된다. 요 사실을 헤겔이 발견함으로써 그래, 내가 그냥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비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무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걸 헤겔이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런 사유의 진행 과정을 헤겔은 이제 생성이다, 베르덴이다, 생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규정적인 무엇인가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사유라는 것은 무에 대한 사유로 귀결되기 때문에, 비존재에 대한 사유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규정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사유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런 규정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을 바로 헤겔은 현존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논의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무로 귀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사유가 그런 무로 귀결되는 과정이 바로 생성이구나. 그리고 그런 내 아무런 규정성도 없는 여하튼 어떤 것에 대한 사유가 무로 귀결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사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걸 바로 그때 나온 구체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를 헤겔은 현존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바깥에 있는 존재와 무, 그리고 존재와 무로부터 갑자기 생성이라는 제3의 어떤 범주를 도출해내는 뜬금없는 그런 이상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게 일치한다. 요게 이제 헤겔이 논리의 학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런 아이디어가 이제 헤겔의 실천 철학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천 철학에서 헤겔 역시 여기서도 전제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는 자기의식적인 존재다. 나는 자기의식적인 존재고 내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상정한 주범과 내가 상정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받아들인다. 그건 실천 철학에서는 내가 상정한 주범과 내가 상정한 조건에 따라서 나의 활동을 내가 제약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는 자발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는 자기의식적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식이란 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의 사유를 위한 어떤 규범을 제시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나 자신을 제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실천 철학에서도 강조가 되더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해겔 실천 철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나 자신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규범들을 세우고 그 규범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지, 이런 논의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칸트한테서 나온 거죠. 칸트가 얘기하는 자율성이라는 게 결국에 나 스스로가 실천 이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정원 명령이 그런 거잖아요. 정원 명령이 실천 이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운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행위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게 칸트의 윤리학 구도였잖아요. 해겔도 바로 그런 구도를 가져와가지고 이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입법을 하고 그런 입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해겔은 특이하게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성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위한 입법을 세우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정신의 역사적 성격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해겔 피핀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피핀의 주장이 일종의 무정부주의, 구성주의, 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각각의 시대마다 각각 서로 다른 어떤 이성의 자기 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시대마다 서로 다른 어떤 그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약한다라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아무런 아무런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보편적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정부주의나 구성주의나 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피피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한 이성의 자기입법이라는 건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자기입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을 지닌 존재이고 우리가 자기의식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한 규범을 우리 스스로 설정하고 그 규범에 따라 우리 자신의 행동들을 제약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세미나를 해야겠다라는 그 규범을 저 스스로가 설정하고 저 스스로가 그 규범에 따라서 제가 제약되면서 이제 지금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활동들은 시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뿐이지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자기 입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제약하면서 우리 자신이 세운 규범 속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개별 구체적인 방식들이 다를 뿐이지 항상 우리는 시대마다 규범에 제약되고 있다. 규범에 안 제약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치 어떤 순수한 실험실에서 아무것도 이제 조건이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황, 그런 건 존재하지조차 않고, 자기 입법이라는 게 항상 우리 이성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위의 원칙을 언제나 이미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이게 하이데거도 항상 강조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언제나 이미 해오는 활동이 자기 입법의 활동이지, 이게 마치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했다가 이런 활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의 제약이라는 건 항상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행위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 행위한다는 것은 이성에 속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런 거죠. 이성 자신이 규정하는 이성의 형식에 속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규정하는 형식을 제시하고 나 스스로 거기에 속박돼가지고 나 자신을 제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는데, 이런 활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이 우리를 규정하는지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강제력이 항상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성 스스로가 이성 자신한테 뭔가를 강제하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항상 어떤 규범이라는 거에 지배받고 있다는 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성의 어떤 자기의식이라는 구조의 본래적인 어떤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추가적인 논인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그래서 피핀이 얘기하는 거는, 해겔이 얘기하는 그 자유이론이라는 게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 자유이론이라는 게 무슨 우리 뇌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행위한다고 할 때 우리의 행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행위한다라고 할 때 어떤 규범들과 어떤 그 개념들과 어떤 질서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행위의 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탐구다라고 이제 피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런 탐구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이게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은
회고적으로 나의 행위 속에서 나의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야 회고적으로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게 사후적으로 이후에 발견된다라는 게 이제 헤겔 이론에서 좀 특징적인 점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요 내용들은 그 비트겐슈타인식의 사적 언어 논증하고 연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 피핀이 엘리자베스 앤스콤을 가져오거든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그 지향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는데, 그 앤스콤이 하는 논의가, 앤스콤 비트겐슈타인 제자잖아요. 비트겐슈타인 영향을 굉장히 긴밀하게 받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어떤 그 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나만 알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후적으로 발견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헤겔 논의를 이제 피핀이 그런 식으로 연결짓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또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합리적 존재로서 그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행위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인정 속에서, 여기 그러니까 인정하고 인정받는 사회적 실천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너는 자율적 존재구나, 너는 합리적 존재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게 마치 내가 처음부터 어떤 주관적인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브랜덤 할 때 얘기했던 논의로 돌아가자면은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그 투표권이라는 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원래부터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너는 그래, 너 정도 나이가 됐으면 너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너 정도 나이가 됐으면 스스로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회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이르렀지라고 이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내가 얻게 되는 거지, 원래부터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얘기하면서 피핀이 이제 여기서 이런 논의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심리학적인 감정 교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상호적인 어떤 긍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오냐? 악셀 호네트를 비판하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악셀 호네트가 헤겔의 인정투쟁이라는 그 관계를 자기 철학 안에 가져와가지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철학자 중인 한 명이긴 한데, 악셀 호네트는 그 인정투쟁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이런 심리학적인 요소들, 우리의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들, 상호 긍정, 뭐 연대성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피핀이 보기에는 그런 거는 헤겔 아이디어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전혀 어떤 상호적인 인정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건데, 호네트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피피는 피츠버그 신해겔주의, 브랜덤하고 맥도웰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맥도웰하고 브랜덤이 주장하는 헤겔은 헤겔의 뼈대만 있는 헤겔이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헤겔의 어떤 형식만 가져온 헤겔이고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비판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덤의 의의는 뭐냐? 의미로는 화용론에 응답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한 건 아주 훌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 학기 때 브랜덤 세미나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랜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의미 있게, 어떤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말들이 다른 말들과 맺고 있는 추론적 관계들을 고려하면서 이 말을 사용할 때 그때 나는 의미 있게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의미론 화용론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하는데, 그 피핀이 보기에 요 주장 자체는 헤겔적인 주장이 맞아요. 헤겔적인 주장이 맞고, 헤겔은 그런 상호 인정이라는 관계를 강조하고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그런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의미라는 게 형성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에서 브랜덤이 이걸 잘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브랜덤의 화용론 개념은 헤겔의 야심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빠져있는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화용론이나 그 어떤 명제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과 추론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추론적 관계 속에서 사용돼야 된다 하는 그 어떤 뼈대는 브랜덤이 잘 가져왔는데, 근데 그 뼈대를 채우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브랜덤이 그냥 간과했다. 헤겔은 진짜 그 어떤 걸 강조했냐면, 사회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목적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그 측면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회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들이 있고, 그 이념에 따라서 각각의 사회가 어떤 것을 그 옳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마다 윤리관, 도덕관, 종교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헤겔은 그런 개별적인 어떤 그
사회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목적론적으로 구조화된 이런 그런 개별적인 그런 측면들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브랜덤은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허용론의 뼈대만 가져왔다. 이런 게 이제 피핀이 보기에 좀 브랜덤의 아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맥도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맥도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율적 행위자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해결적인 아이디어가 맞아요. 언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과 삶의 형식을 공유할 때 한 주체가 이제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한 주체가 어떤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한 주체가 이제 자기의식을 지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건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맥도웰은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해겔이 주장했던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측면들을 무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피핀이. 그래서 맥도웰의 논의는 자율성을 위한 단지 최소한의 필요 조건만을 다룰 뿐이다. 오히려 해겔은 근데 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들을 넘어가지고 역사화된 그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한 사회 속에서 한 사회가 서로 상호 인정 속에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하면서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관계들이 발전하는지, 이런 사회성과 역사성의 측면들을 강조를 했는데, 맥도웰은 그런 것들을 너무 생략했다라고 하는 게 비판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역사라는 게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짓는다. 해겔한테서는 역사라는 게 철학적인 의미를 짓는데, 이게 그런 거죠. 해겔 특히 정신현상학 같은 부분에서, 정신현상학에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륜성, 이런 인륜 같은 장들에서 보면은 뭐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륜이 어땠고 그게 뭐 점점 변화하면서 근대의 시민혁명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칸트한테서는 어떻게 됐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해겔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피핀이 보기에는 해겔은 어떤 근대성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성의 철학적 의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자유라는 게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사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피핀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이제 비평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피핀이 보기에는 이런 역사적인 작업들이 문화 비평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학 혹은 순수 예술, 영화 혹은 또 시각화된 허구적인 내러티브가 어떤 철학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 이게 후기 근대의 그 다양한 어떤 자기의식들, 현대적인 어떤 다양한 자기의식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런 예술이라든지 문학작품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어떤 자기의식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자기의식이 반영된 문학이나 예술이나 영화를 분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이런 것들, 우리 시대의 어떤 예술과 작품, 영화와 어떤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피핀은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피츠버그 학파가 간과했던 역사의 의미, 사회성의 의미,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역사라는 게 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사에 대한 탐구들은 그 시대의 자기의식에 대한 탐구와 연관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시대의 자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래서 피핀 같은 경우는 비평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헨리 제임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평하는 책도 쓰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해겔의 예술 철학적 관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한마디로 이것도 그래요. 피핀이 보기에 해겔의 예술 철학은 예술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각각의 시대가 그 예술이 자기 시대의 자기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대의 자기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탐구가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피핀이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점점 더 예술을 탐구할 때 예술의 철학적인 의미, 예술이 단순히 어떻게 바깥에 있는 세상을 더 잘 표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넘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게 어떻게 철학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고, 그게 어떻게 우리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평론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사실은 그게 해겔적인 분석에 더 가깝다는 거죠. 해겔적인 분석이 그런 논의들을 촉발시켰고 그런 논의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 해겔적인 분석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술에 대한 해겔의 모든 논의들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행위가 어떤 공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고 이런 공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는 인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미라는 게 공유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의미가 경쟁될 수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전달될 수 있는데 이런 인간 행위에 반영된 의미들이 예술 작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탐구하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해겔이 예술의 종말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은 더 이상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표상으로서의 예술, 그러니까 정동적이고 예술이 우리한테 어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정동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양태를 지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술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인간의 자기에서 중요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이걸 강조하면서 해겔이 예술의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해겔이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근대에 이르러서 예술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식에 대한 논의로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는 이제 해겔이 올바로 예술을 평가한 측면이었는데 문제는 해겔의 한계가 있다. 이게 뭐냐? 해겔이 보기에는 이런 예술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해들, 그 예술에서 어떻게 그 단순히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식 속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자기의식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왔고 사회를 만들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해겔은 어떤 자기 시대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달성되고 해겔 철학 자기 본인 안에서 파악된다라고 이런 너무 과격한 주장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해겔의 한계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더 이상 어떤 표상주의적이고 정동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예술의 측면들이 우리의 인간의 자기에서 중요한 형태가 아니게 되었다. 그걸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해겔이 옳았다라고 피핀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핀이 한 가지 이제 주의를 시키는 게 이게 마치 이게 잘못됐네. 미적 의미가 이제 사회 역사적 의미라고 해야 되는데 미적 의미가 사회 역사적인 의미로 환원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이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해서 이게 마치 미적 의미를 다 사회 역사적인 의미로 환원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됐냐 하면은 그게 이제 형식적 의미, 아름다움의 형식적 의미와 그다음에 사회 역사적 의미를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이런 이분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피핀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는 그래요. 피핀이 예시를 든 게 누구였죠? TJ 클락이라는 예술 평론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올랭피아라는 그 작품이 뭐냐면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 누드한데 여자가 이제 침대에서 누드 모습으로 있고 그게 화면 바깥에 있는 관람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방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그게 클락이 보기에는 그게 창녀를 표상한 작품인 동시에 창녀를 표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표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고 파는 뭐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회 역사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의미와 사회 역사적인 의미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같이 가는 거다라는 피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을 하면서 한 가지 피핀이 대조를 시킨 게 헤겔하고 하이데거거든요. 헤겔 같은 경우는 예술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계시적인 힘, 어떤 존재론적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에어슐로센하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디스클로스니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좋은 시 작품을 읽게 되면은 그치 맞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삶에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그렇지. 우리의 세계 경험 속에서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맞아. 나는 간과하고 있었지만, 맞아. 우리 일상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 GOD의 짜장면이란 옛날 노래죠.
어머님은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잖아요. 그것들 듣게 됐을 때, 아, 그렇지. 어머님, 내가 그 잊고 지나갔지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구나라는 걸 내가 그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이 그런 우리한테 세계를 여는 그런 측면을 의의를 지닌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해결은 대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드시 해결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하이데거도 그 예술의 그 계시라는 게, 그 존재의 계시라는 게, 존재가 여러 밝혀지는 사건이라는 게 각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걸,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엄격하게 대비가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P는 이렇게 대비를 하더라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자유의 문제인데, 해겔의 이 논의들은 결국에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문제랑 또 관련되어 있다라고 PP는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논리학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학이 순수 사유학이라는 건데, 순수 사유학은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유를 주는 방식에 대한 학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내가 사유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뭔가를 사유하면서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어떤 내가 상정하고 있는 규범에 따라서 대상을 사유를 하거든요. 규범, 이유, 개념, 질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상을 사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규범과 어떤 질서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세계를 파악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순수 사유학인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해겔한테 특이한 건 뭐냐, 이런 논의가 단순히 어떤 이론 철학적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근대라는 시대에서 벌어졌던 소외의 문제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랑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게 이제 피핀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유 실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겔이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철학자들은 칸트 같은, 특히 대표적인 칸트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너무 어떤 그 정당화의 문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의식의 문제라는 것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규범을 설정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사유하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너무 이론적인 문제에 국한시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브랜덤 하면서도 다뤘지만 그 인륜성의 상실이라는 것들, 우리 사회가 강제하고 있는 규범과 내가 따르는 내가 원하는 나 자신 사이의 어떤 괴리들, 이런 것들이 분리된 문제들 같은 것들을 그 포괄적으로 칸트라든지 이전 철학자들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에 발생한 소외의 문제라는 것들은 사실은 사회나 공동체가 강제하는 규범과 실제로 내가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규범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소외의 문제인데, 인륜성의 상실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범을 설정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자기의식의 구조에 대한 문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앞선 철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의식의 문제 따로, 그 다음에 실천적인 문제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더라. 근데 해겔은 그걸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게 피핀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 사이의 분리,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내가 따르고 싶은 규범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화해를 하려면은 내가 나 스스로 설정한 규범에 따라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성 자신 스스로 설립한 그 규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고 규제하고 속박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근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논의까지도 사실은 자기의식의 구조라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데, 요거를 앞선 철학자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질 못했다라는 게 이제 해겔의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해겔은 이런 걸 비판하죠. 지성을 비판하는 거죠. 페어슈탄트를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앞에 얘기했던 그런 거는 순전히 그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당화의 문제들을 다루는 그 능력들을 해겔은 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당화가 이루어지는지의 논의를 이전 철학자들이 다뤘다 보니까, 해겔이 보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
그 규범을 우리 사회가 상정한 규범과 나 자신이 따라야 되는 규범이 소외 없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떤 규범들이 상정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논의를 하는 게 형이상학과 신학의 논의인데 그런 것들이 지성의 지배 때문에 근대에 이루어진 그런 지성의 지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지성의 고정성과 엄격성만 남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순전히 그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수단을 파악하는 합리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상정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게 최선의 수단인지를 파악하는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해야겠다라고 목적을 선택하게 되면 그 도둑질을 해야겠다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일 담을 쉽게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인 몰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 도구적 합리성인데 문제는 이런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범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제약해서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는 못하잖아요. 도구적 합리성은 도둑놈들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해겔이 보기에는 바로 그 도구적 합리성만 고민했던 시대, 지성만을 매몰됐던 시대가 근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라는 시대는 형이상학과 신학을 상실해버렸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가 올바른 규범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상실해버렸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지성소가 없는데도 굉장히 이제 값비싸게 꾸며진 그 성전과도 같다. 이렇게 해겔은 비유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겔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해방의 논리다. 해방의 논리. 모든 것을 위한 해방적인 논리. 해방의 논리고 해방의 이상인데 이건 뭐냐? 지성만을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고정되고 규정적인 사유를 지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편자의 생명과 현실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소외된 인륜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사회가 강제하는 규범과 우리 자신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겼는데 이런 규범이 어떻게 해소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해소되려면은 우리 근대라는 사회는 어떤 이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질서에 따라 가지고 구축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이런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보편자의 생명과 현실성을 부여하려는 게 해겔의 궁극적인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논리학에 대한 논의가 얼핏 보기에는 현대적인 이런 주석가들한테는 되게 생뚱맞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게 이론 철학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이런 해방적인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이제 피핀의 주장인 거죠.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공자 하는, 철학 비전공인 친구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물의 실제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물어볼 때는 되게 많이 믿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뭔가 이런저런 철학적 얘기 나누다가 그래서 이제 해겔이 이게 정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공공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개별적으로 뭔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제 놓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겔이 이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절대 정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답을 많이 들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그게 웃기다는 생각을 약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감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신뢰를 보내면서 어떤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그냥 이름이 조금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지나친 불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경향성들이 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논의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물 자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뭐 어떤 초감성적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항상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혹시 신 믿냐고. 그래요. 사실 이 얘기하면 저 항상 저는 사실 신을 믿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어쨌든 물어볼 땐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 보통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좀 껄끄럽다.
신을 믿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막 대담하게 주장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딱 단어만 바꿔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그런 초감성적 세계를 믿느냐라고 하면 너무 쉽게 그냥 아까 제이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겠지라고 한다면 진짜 이게 괴리인 거죠. 이게 퍼트남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퍼트남이 그 철학자들이 약간 정신분열이 있다. 정신분열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과학 철학에서의 논의와 형이상학에서의 논의와 뭐 수리 철학에서의 논의와 인식론에서의 논의가 분리되지가 않는데 철학자들이 좀 이상한 게 인식론에선 이런 주장하고 형이상학에선 전혀 다른 주장하고 수리 철학에선 또 전혀 다른 주장하고 뭐 이렇게 이게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 똑같은 구조라는 걸 모른다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맨날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물 자체 얘기할 때마다 사물 자체가 뭔가 있긴 있겠지 어떻게 뭐 초감각적인 게 있긴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똑같은 논리로 내가 신 믿냐고 하면은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철학자들 특히 대부분 그럴 거면서 그리고 또 똑같은 논리로 제가 뭐 보이지 않는 요정 같은 거 믿냐라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할 거면서 사물 자체는 너무 잘 믿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근거 없이 믿네라고. 저는 일단은 저는 피핀이 브랜덤을 비판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피핀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피핀이 브랜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브랜덤이 갖다 쓴 게 해겔의 뼈대는 맞지만 그게 해겔의 전부는 아니다. 해겔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비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판인지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피피는이 조금 더 해결을 충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잘 체계화한 게 맞는데, 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추론주의가 해결적인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제 그런 언어 철학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한 거라, 해결은 언어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런 역사적 비평의 문제, 그런 걸 이야기했다는 거랑 그게 그렇게 유효한 비판인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이게 사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피핀이 뭐 엄청 자세하게 자기 비판을 설명하진 않아. 이 논문 자체가 자기가 한 40년 동안 해온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요약 정리하는 식이라서 되게 축약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막 구체적으로 막 심도 있게 논의는 안 들어가는데 근데 나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브랜덤이 과연 어떤 흔히 말하는 이런 사회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목적론적으로 구조화된 이런 측면 같은 것들을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규범적 적절성의 이런 측면들을 안 받아들일까? 나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브랜덤이 물론 본인은 이제 분석 철학자고 그다음에 의미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추론적 관계들 굉장히 강조를 했긴 했지만 사실은 그 추론적 관계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과학적인 입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그 추론적 관계가 구성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처럼 기독교인의 그 기독교적 관점이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적으로 추론적 관계 그물망 구성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요거는 사실 브랜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피핀의 비판이 완전히 적절하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피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피핀이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 말을 싫어하지만 반형이사학적으로 해결을 해석하면서도, 그러니까 해결의 그런 이제 그 역사적 비평의 그런 부분까지 되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 물론 이제 형이 들려준 피핀의 입장이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정말 그 피핀이 되게 이제 그 해결 그 철학의 특히 정신현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다뤘다고 저는 느꼈는데, 음. 그걸 반영해서 일관되게 잘 해석했다고 느꼈는데, 그게 굳이 브랜덤이랑 충돌을 할 게 있나? 그냥 본인은 좀 더 해결학자인 거고, 브랜덤은 해결향 분석 철학자인 거고,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피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브랜덤하고 충돌한다거나 아니면 브랜덤이 뭐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해겔의 야심에 미치지 못한다. 해겔은 너가 한 게 해겔은 맞긴 맞는데
해겔은 더 많은 걸 했다라고 이제 뭐, 결국 결론은 우리 해겔님께서는 너한테 이론 철학자를 넘어서 모든 걸 다 하셨다.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예, 해겔 짱짱맨입니다. 예. 그게 또 실제로 사실이고 사실 해겔 정신연학 뭐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 정말 특히 인륜장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뭐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의 서양사를 다시 새로 다 쓰고 있어 보면 물론 그게 또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지 그게 진짜로 역사적인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랜덤이 뽑아오는 것처럼 아주 단순화된 그런 도식은 아니거든. 해겔은 되게 막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이라서 적어도 뭐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피핀이 맞지. 그리고 적어도 피핀이 주장하는 그런 방향성을 해겔주의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고. 예, 뭐, 그렇고, 아니, 그리고, 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방금 전에 이제 최희창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음. 사람들이 인식론에서 이 얘기하고, 막 이제 실제로서 다른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음. 저는 그것도 좀 약간 공감이 갔던 게, 제가 그래서 요즘 형이삭을 자꾸 다시 공부해보려고 그러는 게, 분명히 인식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막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그래도 얘기를 좀 깊게 해보면, 그래도 물 자체가 없다는 유명론은 조금 그런데, 조금 약간, 보편자가 없다는 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근본적인 불안? 약간 그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겔도 그렇고 뭔가 이제 현대 형이사학, 분석적 형이사학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이제 찾아보려 그러는데, 예, 저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분야들도 다 이제 버려졌다 생각했던 분야들도 다 한 번씩 공부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형이사가 원래 그렇지. 그냥 사실 그래. 뭐 특히 이제 브랜덤 같은 아이디어들 그런 받아들인 입장이니까 그런 의미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통적인 철학의 모든 전 분야가 다 뒤집히게 되니까 그게 그 관점에서 사실 세부적인 논의들을 진행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읽고 오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번 그 피핀 이거를 읽으면서 네. 그나마 그 이제 얻어간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해겔이 일단 칸트 이후의 사람이다라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면서 그쵸. 그리고 그 공통적인 작업을 그게 368페이지 이쯤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칸트까지만 하더라도 칸트에서 약간 되게 이상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성하고 이성의 작용을 네. 한 이제 패컬티의 작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아, 나는 이걸 자꾸 구분을 해서 예, 예, 왜 예. 하나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실천 이성 이런 쪽으로 계속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다른 지성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이제 그게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재적 목적성을 가지고서 사이 네. 그 자체를 위한 사유를 하는 건데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그게 그 해겔 정신현상학을 읽다 보면은 제가 되게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뭐냐면 처음에 의식장에서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가 다뤄지다가 예, 자기의식에서 인정투쟁의 이론으로 시작하다가 예. 이성장으로 넘어오면은 관찰하는 이성과 일륜적 이성의 얘기로 넘어가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조류가 그 코너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갑자기 인식론적인 문제로 나갔다가 형사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도덕적인 문제로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종교랑 이제 예술에 관련된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무슨 책일까? 그게 인식론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리학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피핀 이걸 딱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전체적인 활동인데 예. 그 해겔이 분명 이제 소설에다 진리는 전책이다라고 딱 써놨는데 왜 나는 자꾸 그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절하고
이 분절이 마치 어떤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근데 그건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행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행은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피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논문도 썼고, 여전히 사실 그 이행 부분은 해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최희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은 결국에는 우리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그런 규범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적 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규범과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는 요 인식론적 주장과,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역사적이고 어떤 내용적인, 그리고 어떨 때는 종교적인 논의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서양 사회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이런 문화적 질서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굉장히 또 구체적인 논의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읽는데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네요. 좋네요. 근데 진짜 동영상 읽다 보면은 갑자기 막 그런 특정한 구절들에서 해결이 급발진하는 지점도 있잖아요. 관상학자라든지 불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핀이 다른 데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너는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 없다, 그 논문에서 피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겔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긴 드는데,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라든지 구체적인 사건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든다, 유형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에 필요한 어떤 유형으로서의 예시로 이제 역사적인 뭐 것들을 들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역사랑 너무 대응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피핀 그것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논문으로 읽으면은 대충 큰 그림은 보이는데, 또 이제 책으로 읽으면은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실제로 보는 건. 항상 그래서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